반갑습니다. 국내의 고려인 사회 형성과 발전 강의를 맡게 된 인하대학교 프론트학부대학 교수 성동기입니다. 2주차 강의 주제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변화입니다. 체제전환기가 드디어 왔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과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들은 독립을 하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체제하에서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체제가 전환된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모든 것이 국가 소유였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가 새로운 체제, 자본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자본주의를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은 사유재산의 보장입니다. 기존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는 사유재산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국가 소유, 공산당 소유였습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이제는 사유재산을 보장해야 되는 자본주의 체제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공화국들, 독립국가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갔을까요? 체제전환기에 독립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들은 어떤 정책을 전개했을까요? 결국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을 전개해야만 됩니다. 과연 독립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정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첫 번째가 체제전환기에 나타난 독립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에 추진된 정책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재산이 보장되어야 되는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과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국가가 개인에게, 자국의 시민들에게 분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체제전환기 독립 소비에트 연방공화국들 시민들의 생활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급변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독립 소비에트 연방공화국들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시민들은 어떤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지도자들과 시민들은 수십 년간 지속되었던 그리고 익숙해 있었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하루아침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엄청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준비되지 못한 급작스러운 체제 전환에 있습니다. 한 번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해보지 못한 국가의 지도자들 그리고 시민들은 공통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시간 준비를 했어도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체제 전환입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정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 전에 체제 전환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지 않은 지도자들과 시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듭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자신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독립 이후에 비로소 지도자들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에도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에 저항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 고민을 했지만 해방 이후에도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과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들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독립 이후에 급하게, 말 그대로 정말 급하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자신들에게 적용시키려고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보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독립한 국가들마다 정치, 경제, 상황이 너무 달랐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에는 전체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서기장을 중심으로 15개 공화국의 각각 임명직 공산당 서기장이 국가를 통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수도인 모스크바, 그 모스크바에 존재했던 중앙공산당 정치국에서 다른 공화국들의 공산당 서기장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에트 연방 설립 초기에는 러시아인과 다른 공화국에 파견된 자들이 서기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대부분 다 공화국에서 출생한 자들이 서기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각 공화국 공산당 서기장은 모스크바 중앙당으로부터 철저하게 감시와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공화국 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스크바 공산당은 각 공화국의 서기장을 임명할 때 지역별로 분배를 하게 됩니다. 특정 지역에 권력이 집중되면 당연히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서 모스크바 중앙당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공산당 서기장을 임명하면 몇 년 뒤에 다른 지방의 다른 출신들을 공산당 서기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권력을 분산시키는 정책입니다. 공산당 서기장, 인민위원회 대표, 이러한 힘있는 기관들의 장, 이 책임자를 모스크바 중앙당에서 효율적으로 분배하면서 권력을 통제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이 모스크바 중앙당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독립 이후에 달라지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지역 출신, 특정 지방 출신이 공산당 서기장을 장기간 집권하게 되면 그 지방, 그 지역이 힘을 가지게 됩니다. 모스크바 중앙당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출신들로 서기장을 교체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독립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러한 통제, 감시 장치가 사라졌습니다. 독립 당시에 각 공화국의 서기장들이 독립 이후에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이 사람은 과거 모스크바 중앙당으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권위주의, 독재 체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에트 연방은 기본적으로 1국 1산업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5개 공화국은 각각 한 개의 주력 산업을 육성하였으며 생산물들은 상호 교환 방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는 농업을 육성하여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들 중에서 이 부분이 취약한 공화국에 밀과 농산물을 보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재배된 밀만 가지고도 과거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들이 빵을 만들 수 있다고 할 만큼 우크라이나는 대표적인 농업 생산국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농산물을 다른 연방공화국에 제공을 하면 그 농산물을 받은 다른 공화국들은 우크라이나가 부족한 부분들을 갖다가 보냅니다. 지하자원이 부족하다, 공산품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문물교환 방식으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갖다가 채워나간 것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석유와 다양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필요로 하는 공화국에 공급을 하고 자국에 필요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호 의존적인 구조가 15개 공화국의 경제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립 이후 이러한 구조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각 공화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일국 일산업 정책이 어떻게 보면 과거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들이 독립을 꺼려했던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과거에는 서로 도와가면서 문물교환 방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이제는 연방공화국이 아닙니다. 독립국입니다.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러한 소비에트 연방 경제 시스템으로부터 탈피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들이 독립 이후에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